근데 이분이 장충동 가까이 사셨대요. 장충동 거기 이제 이렇게 언덕길 오르내리고 산책을 늘 하셨다는데, 이제 이렇게 아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군 정훈 장교였고, 월남 파병을 하게 되면 요즘은 이거 어떻게 보면 살아 돌아올지 모르는 이런 그 상황에서 많이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6.25로부터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었고, 근데 서울에 있는 장충단 공원이 있는데, 장충단 공원의 유래는 장충단에서 유래했어요. 장충단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 나라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의 그 업적을 이렇게 알리고 선양하고 또 제를 지내는 그 단위의 추모제단입니다. 그게 언제 건립이 됐느냐면 고종 때 건립됐어요. 그러면 고종 때 건립된 그 장충단은 어떤 분들을 추모하는 단이냐? 어떤 분들을 추모하는 단일 것 같아요? 고종 때 지었으면 분명히 고종 때 나라 위에서 뭔가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재단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격입니다. 또 대전에도 또 현충원 있죠, 지방에. 근데 같은 시기에 지방에도 장충단과 같은 것이 또 생겼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청주에 모충동이라고 하는데, 모충단이 청주에 또 세워졌어요. 그것도 전투 현장에서 돌아가신 장교와 병사들을 기리는 단입니다. 대전의 현충원과 같은 그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지금 그 모충단의 그 단은 일제가 거치고 하면서 그 장소가 일본 신사가 들어서면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 모충사로다 이렇게 사당을 지어서 모시게 되고, 단은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장충단에도 일제에 들어가면 그 단 주변이 그 신성한 공간이 국립현충원 같은 곳 아니야. 근데 그 주변에다 일본 신사가 또 들어서 가지고 또 이등방문을 기리는 또 사당 역할을 하는 절이 또 들어섰어요. 방문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뭔가, 이거 일본 총독부가 들어서니까 뭔가 바뀌는 거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단에 모셔져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 연관이 되나요? 예. 네.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고종이 궁중에 연금되어 있었는데, 고종을 밖으로 구출해 내려고 했던 그 시도가 있어요. 그 춘생문 사건이라고 해서, 춘생문이라는 경복궁 동북쪽에 있는 문이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동북쪽 끝에 보면 춘생문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뭐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실패하는 바람에 또 몇 분이 돌아가시고, 또 그 이전에 청일전쟁 당시 대전 현지에 파견됐던 병사 장교 3명하고 병사 70명하고 73명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라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왕비, 아내. 그러니까 그 희생이 될 때 궁궐 앞에서 막아서다 돌아간, 궁중 안에서 또 세상을 떠난, 또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 뭐 동학군하고도 접전을 했죠. 어떻든 국가의 명을 받고 어떤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이 사연이 정훈 장교인 최추수 선생의 그 가사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성, 거기에 뭐 그 새겨진 글씨, 뭐를 쓸어안고 돌아간다고 그러죠. 새겨진 글씨라는 게 뭐예요? 바로 장충단 비에 새겨진 글씨를 얘기해요.
장충단비는 누가 세웠느냐? 고종 때 세웠으니 왕명으로 세웠겠죠. 그런데 왕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황제였죠. 이런 걸 분명히 건의하고 기획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민용환 선생. 민용환 선생이 그 단을 세울 때 오늘 같으면 국가보훈부 장관 역할을 하는 표훈 원장이었어요. 그때는 좀 국장급 이렇게 이제 부서가. 그 다음에 민용환 선생이 그 추모 재단에 그 단비가 있잖아요. 비문 뒤에 보면 민용환 선생이 글을 써가지고 새겼어요. 앞에는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황태자 시절에 그 장충단이라는 글씨를 써가지고 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월남전 참전했던 분들이 몇백 분이 오셨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왔는데 여야가 뭐 그건 뭐 다 같이 이렇게 많이 그거는 또 합세를 하더라고요. 여야가 싸우지 말고 좀 정책 대결을 좀 선의의 정책 대결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뭐 파월 장병들 고엽제 후유증 앓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2세에게도 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참전한 분들도 그렇고 참전한 분들 그거로 국가가 상당히 특수를 누렸잖아요. 뭐 고속도로, 뭐 그 무슨 뭐 철강 공장, 조선산업, 항공산업, 또 삼성이고 현대고 포철이고 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월남전 파병용사들의 어떤 헌신의 대가로 국가 발전에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마치 그는 파독, 광부, 간호사분들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업도 관심을 갖고 보훈부도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역사나 문화학계에도 또 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또 이제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 같이 좀 연관되는 주제가 되네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선양, 교육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국가의 정신이 반듯하니까 자라는 세대가 반듯하게 이렇게 교육을 잘하겠죠. 이제 그게 흐려지면 나라가 망해갈 땐 그런 게 흐려지죠. 자, 오늘 뭐 얘기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혹은 소설을 통해서 또 야사를 통해서 접한 100년 전의 우리 역사하고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이 우리 자료를 보고 또 우리 자료만 보면 또 여기도 찌라시급이 많습니다. 현대에도 찌라시급이 많죠. 21세기 미국이나 한국에도 찌라시급이 많아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언제나 그런 건 있습니다.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게 있듯이.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는데 밝은 것도 밝은 대로 잘 활용하고 어두운 것도 어두운 대로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게 참 잘못되면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 오도된 정보에 의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엉뚱한 정책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100년 전에는 침략을 하는 나라, 제국주의 국가들이 여럿 있었고 침략을 받는 나라들이 너무 약해요. 정보력도 약하고 또 이런 걸 전파할 수 있는 언론이라든 매체 그런 것도 약하고 또 그 산업화가 돼가지고 전부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을 해가지고 국부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자국이 먹고 살자고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런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요즘은 유엔이라도 있어서 좀 서로 통제를 하고 이제 견제를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뭐 승자독식이라고 할까요? 제국주의 국가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그 본질은 뭐냐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장이 들어서고 기계화가 되고 전기를 이용하고 석유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발전한 나라들이 처음에는 국내 시장 가지고 이게 충돌이 되다가 나중에 물건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저 도시로 많이 오잖아요. 공장에 많이 와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국내 시장만 가지고도 됐는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상품이 많이 생산돼 기계화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시장이 개척돼야 되잖아요. 또 원자재도 공급을 해야 되고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경험을 인류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앞선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미국 또 아시아에서는 일본 이런 나라들이 수출을 하기고 또 원자재를 공급하고 또 공장도 또 땅도 좁은 나라에서는 또 이민도 시켜가지고 그래서 식민이 뭐야? 백성을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 땅이 너무 좁으니까 밖에 땅을 좀 확보해가지고 거기다가 백성을 갖다가 이주시켜서 그게 식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를 많이 확보하고 또 현재 이제 원래 토착 그 주민들도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겠지만 이제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되게 이제 다들 하느님을 믿는 나라들이 많아요. 일본은 신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침략이라고 하는 거 뭐 처음에 우리 문호 개방할 때도 그러잖아요. 왜 문을 열으라 그러겠어요? 일본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팔아서 이제 공정 거래를 하면 되는데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욕심을 부리면 부당 거래도 있겠죠. 해서 그래서 문을 열으라 그러면 문호 개방하라 그러고 문호 개방은 뭐야? 그리고 상인들이 개항장에 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부를 창출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인데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될 때는 강제로 문을 열어 대포를 쏘고 군대를 상륙시키고 또 조약도 강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침략 아니에요. 근데 발전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살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열어가지고 우리 물건 쓰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아쉬우면은 공장 세워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경쟁하라. 이제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 열어서 경쟁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 이렇게 기업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는 이제 무력에 의한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뭐 침략하지 않고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전 세계 막강한 뭐 몇 개 그 나라들 중에 우리처럼 순박하게 성공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는 이제 식민지 다 이제 해방시키고 그래도 이제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라는 게 경영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게 굉장하니까 다들 그 뭐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뭐 일본 다 이제 지금 강대국이지만 한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반열에 들어가잖아요. 침략을 한 것도 아니고 약탈을 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시민 통치를 당하고 거기다 한국 전쟁까지 또 6.25 전쟁까지 겪고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는 기적인 것 같아요. 세계사적으로. 그래서 그 점에서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흔히 뭐 헬조선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열심히 뭔가 땀을 흘려서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세대 분들은 또 할아버지들은 그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분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서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땀도 있었지만 앞세대 분들의 그 피땀이라는 건 정말 부모님들 얘기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할아버지들은 더 많을 것도 없고. 그래서 헬조선이 아니라 굉장히 밝은 브라이트 또 다이나믹 정말 우리 역동적으로 이거 한국 사회가 돌아간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여야가 치고받고 막 싸워도 어떻든 대한민국은 발전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국주의 국가 시대에 침략을 하는 명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턱대고 그냥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일으켜도 침략을 해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조용하고 양반 국가인, 물론 신분제 사회니까 이제 오늘날 입장에서는 많이 변화해야 되죠. 이제 낙후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 범세기적인 다른 나라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나름대로 도덕, 육아적인 윤리, 농경사회 제도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들어오면서 침략의 명분은 이쪽이 개발할 능력이 없다든지 내부 구조가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문명을 이식시켜준다든지 또 내정개혁을 한다. 주로 이제 이런 명분으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어떻게 돼?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 표적이 돼. 게으르고 무능하고, 물론 농경사회니까 그런 게 있어요. 농사 질 때 얼마나 땀 흘리고 이래. 그러면 겨울엔 놀잖아요. 뭐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거 보고 이제 게으르다고 그러고. 그러기 게으르면 어떻게 이 가난하고 척박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농사 짓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농사 짓지 않을 때는 뭐 게으른 듯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이쪽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관료들이나 군인들, 앞선 지역주의 신기술을 갖고 있고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죠. 그거는 틀림없는데, 그런데 너무 과하게 많은 인물들을 갖다가 왜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왜곡된 인물상을 가지고 우리 근대사를 갖다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은 조금 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1시간 뒤에 명상호 씨의 사건을 얘기 드릴 겁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일본인 그 범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대원군에게 뒤집어 씌우고 고종을 무능하다고 하고 왕비가 설쳤기 때문에,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왕비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범죄의 어떤 명분이 됐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또 숨기기 위해서 대원군에서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조선군 훈련대도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대 이미지도 일그러지고 대원군의 이미지도 추락하고, 고종은 아니 아버지하고 아내하고 쌈박질하게 놔뒀고 저렇게 무능했으니 그것도 욕먹고, 왕비는 뭐야? 궁중에서 암탉처럼 훈련했으니 그것도 또 완전히 다 부정적으로 서술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세 인물과 관련된 것이 개항서부터, 뭐 개항 이전에 이제 고종이 집권했잖아요. 대원군이 초기에 이제 조대비하고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1910년, 1919년까지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몇십 년의 우리 근대사, 그 근대사 그때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고종이 문물 수용을 별로 안 했다 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동양삼국을 비교해 보면은 국가의 능력에 비해서 동양삼국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수용을 한 거예요. 지금 동양삼국 중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봐요. 어디가 더 서양화가 됐고 어디가 더 민주화가 됐고 어디가 더 산업화가 됐는가? 100년 뒤에. 100년 전에는 중화제국, 일본 제국이었어요. 우린 뭐야? 우리는 돛단배 같은 신세야. 저쪽에는 큰 배가 있는데 군함이 있고. 그런데 요즘 우리보다 중국보다 후진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국하고 비교하면 원세계가 조선에 와서 고종을 압박을 하면서 그때 이모군란 갑신정령이 이후에 이제 조선에 왔거든요. 조선의 총리야. 을사늑약 체결하고서 이토일미가 와가지고 우리 통감이었잖아요. 그 행세를 했습니다. 그때 고종에게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꾸 서양,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교류하려고 그러니까 엄포를 놨어요.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조선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게 기껏해봐야 쌀 200만 석이에요. 이런 나라 가지고 중국이 일개 성에서 생산하는 정도도 안 돼. 그리고 중국은 우리 청나라는 군사가 얼마나 많은데 마음만 먹으면
뭐 일주일에는 와서 그냥 조선 다 그냥 정복할 수 있다. 중국은 조선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 200만 석 정도인데 중국은 6천만 석이야. 조선 조그만 나라. 세계가 이렇게 많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막 그냥 강대국이 막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200만 석인 나라, 가난한 나라가 왕이 고종이 당신이 이 나라 어떻게 유지할 거야? 우리가 아니면 누가 막아줘? 우리 말 잘 들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요즘 고종이 말이지 이 중국에 대해서부터 빨리 벗어나고 말이지 독자적으로 뭘 해야지 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느냐? 그 세상 모르는 소리예요. 서울에 청나라 군대가 이모군란 갑신전에 들어와 있잖아요. 조정 대신들이고 정부 군인들이고 꼼짝을 못해요. 조선조 500년 동안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와서 상당히 도와줬죠. 근데 청나라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 우리가 만주족 저 오랑캐 우리보다 옛날에 저열했는데 싸우자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 요 가까운 남한선상에서 인조가 어떻게 됐어요? 삼배 구고도, 삼배라는 건 뭡니까? 큰 절을 하고 엎드려서 머리를 또 3번씩 이렇게 돼요. 그래서 9번 머리를 조아래. 이거 청태종이 인조가 청나라한테 대든 게 괘씸했는지 머리 더 땅에 이제 찌으라고 이게 이마에 피가 맺히고 막 이럴 정도로다. 그러니까 중국 명나라도 그렇고 청나라 말 안 들으면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이게 왜냐면 그거는 여기에 우리가 부장이 약해서 뭐 의지가 약해서 국방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화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조공하는 거 아니에요. 조공을 왜? 무력으로 때리진 않을 테니까 와서 머리 숙이고 우리 지배 질서 속에 들어와라. 1년에 4번씩 사절 보내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사절 보내서 임금이 즉위하면 어떻게 돼요? 명나라 청나라한테 가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하면 거기서 뭘 줘요? 교과서에 보면은 금인과 고명을 줬다 그래. 금인은 뭐야? 금 도장 아니에요. 속에까지 금은 아니고 겉에 금 입힌 거. 속엔 동이나 이런 거로 만들어요. 그 금덩어리 다 통째로는 안 적어. 금인. 그건 뭐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직인입니다. 고명은 뭐예요? 칠판에 쓸 수 있나요? 뭐? 이게 뭐 어르신들 계신데 그 뭐 한문 쓰고 어쩌고. 명은 명하는 거. 그거는 황제가 제후국인 조선의 왕에게 너 이렇게 하라는 얘기. 그건 뭐야? 임명장입니다. 금인과 고명을 줬다. 임명장과 직인을 줬다는 얘기예요. 역대 군중 모두 다 태종, 태조, 세조 모두 다 명나라 그다음에 청나라에 그걸 받았어요. 그 하산 옷도 이 옷 입으라고. 거기 이제 5조령이 세개돼 있죠. 황제가 주니까. 원래 조선의 군주는 몇 조령이에요? 용으로 그 왕의 권위를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황제는 작은 섬 가보신 분들 많죠? 북경에 다녀오신 분들. 거기 보면 용 문양이 얼마나 많아요. 자금성에도 그렇고 천단에도 그렇고. 용의 여의제가 있고 쌍용이 있고 어떤 용장식에 보면 이게 우리 동아시아 질서 중국과 세계 속에서는 이게 용발톱이 5입니다. 청나라 황제, 명나라 황제 다 5이에요. 자금성에 모두 들러봐도 다 5이에요. 저쪽에 저기 동삼성 그 만주 지역에 거기 가도 이제 청나라 또 황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세계 규정에 청나라, 명나라는 5, 5조령 이거로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변국은 4조령, 3조령 이렇게 됩니다. 4조령에 해당되는 데가 조선, 베트남, 주변국 중에서 제후국 중에서 큰 나라들이에요. 일본은
육구왕국이 있었어요. 오늘날 오키나와. 그 옛날에 육구왕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대 와서 일본한테 먹혔습니다. 우리 개항할 무렵에. 일본은 삼조령. 오키나와 육구왕국은 육구왕국 오키나와 가보신 분들 황궁에 보면 이거 궁의 기둥에 용 새겨져 있잖아요. 발톱이 몇 개? 3개입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규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베트남이 제일 큰 나라입니다. 중국 주변에서. 이제 그런데 우리 궁궐에 가면 사조령도 있고 뭐 이렇게 무슨 도자기 같은 데 보면 오조령도 있고 그래요. 사찰에 가도 또 있어요. 또 사찰은 사찰대로 또 다른 뭐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할 때는 우리는 사조령. 그래서 궁궐의 문양을 보면은 이루 거기에 좀 맞춰서 한 데도 있고 조금 다른 데도 있어요. 서울의 궁궐을 보면은 경복궁이 있죠. 그 다음에 창덕궁, 창경궁, 그 다음에 덕수궁. 원래는 경운궁이었죠. 그 다음에 경희궁이 또 있고. 경복궁이 지금 몇 조령이 되어 있나요? 각 궁궐마다 천장에 가보면은 용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 명성황후 강의는 다음 시간에 하고 지금 이런 얘기 해도 괜찮겠어요? 네. 사실은 한 학기 강의를 해야지 되는데 뭐 너무나 많은 이거 근대사 전체에 관한 얘기고 동아시아 우리 전통시대하고 같이 아울러서 이거 시스템 이걸 같이 좀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은 참 수수께끼인데 경복궁 근정전에 용의 발톱이 7개예요. 황제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제국 황제 개념이니까 조선제국 때 7개 하듯이 그러니까 그 고종 때 네. 조선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7개니까 고종 때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했죠. 대한제국. 그래서 지금 상상력이 풍부하세요. 작가가 되시면 아주 훌륭하실 것 같아요. 고종 때 대신들하고 고종이 논의한 걸 보니까 실록에 우리가 제국이 됐으니까 대한제국이니까 우리가 용의 그 양식을 어떻게 되느냐. 왜냐 옷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모두가 다 양식 바뀌어요. 요즘 전국에 있는 서원 향교 있죠? 향교에 가면 그 기물들이 있어요. 그 이제 제례를 지내잖아요. 그 기물들이 고종 때 다 바뀝니다. 모든 전국의 향교 가면 색깔이 노란 색깔이 좀 들어가 있고 임금으로 있을 때는 붉은 색깔. 그래서 열애전에 전주 향교를 여러 번 이제 답사를 해봐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색조가 노란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전국에 있는 모든 문양 우리 같으면 말이죠. 대통령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면 모든 공무소에 다 이게 바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행정구역을 하나 여기 광주시였는데 여기를 성남으로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모든 행정 의뢰할 때도 뭐 이야기할 때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국에서 제국으로 바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무덤 양식도 건축 양식도 색조도 복식도 향교 서원 이런 데도 다 바뀌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논의할 때 보면은 우리가 용의 그 문양 특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발톱인데 몇 조령으로 해야 되느냐 대신들한테 물어요. 대신들이 우리도 황제국이니까 공식적으로 5조령을 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이전은 뭐였다는 얘기야? 조선왕조 때는 4조령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조선왕조 때 도자기나 여러 가지 궁중의 문양 보면은 중국 황제가 옷 줄 때는 황제가 자기 옷 선물 줘서 이 옷 입어라 하는데 4조령을 만들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5조령 같은 게 이제 있고 또 그걸 모방해가지고 또 옷을 만들다 보니까 5조령 있는 옷을 입기는 하는데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해서 표방할 때는 4조령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는 별로 그 용문양이
그 희화해가지고 뭐 7개, 8개 막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존심 상하고 삼조령을 표현하느니 만화에서 용 발톱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내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은 칠조령이 등장한 건 뜻밖이에요. 이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느 학자도 이게 해명을 못했어요. 제가 해명하려고 많이 자료를 모으고 뭔가가 단서를 마련하는데 나중에 또 엉뚱한 또 자료가 발견돼서 소설가라면 제가 마음대로 쓰겠는데 학자가 소설을 쓸 수도 없고 아직 궁금한 그 의문 속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경복궁의 천장에 보면은 저 그렇게 돼 있고 또 임금이 앉아 있는 어좌 있죠. 그 위에 보면 또 이게 뭐가 달려 있어요. 그걸 당나라 그래요. 그거는 일반 대신들 여기서 못 봐요. 일반 사람들은 그 안에 임금만 볼 수 있는 거야. 거기도 똑같이 용장식이 있는데 거기도 7개 발톱 7조 의룡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제 나름대로 뭔가 짐작이 가는 건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원군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조대비가 명했고 조대비뿐만 아니라 경복궁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임진왜란단이 이제 당시 이제 불타버렸는데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역대군주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반대? 누가 반대해요? 경복궁 하나 지으려면 저거 나라 1년 예산 날라가는 거예요. 응? 돈도 많이 들고 그 노동력도 많이 드니까. 예, 아주 맞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시니까 이게 또 이렇게 맞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백성들이죠. 대신들이 반대하고 양반들이 반대해요. 왜? 이거 세우자 임금이 한번 명을 하면은 재정은 어디서 해야 돼? 나라 예산은 똑같은데 특별 예산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뭐야? 왕실에서 낼 테니까 땅 내면 어떻게 돼? 양반 귀족들 대신들 다 또 지방 관찰사들 전부 지방에서 이게 돈을 모아서 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나중에 목재가 부족하니까 그 유명한 집안들 그 산소에 있는 그 저 소나무들 그 베어가지고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반대? 양반들이 우리 달달 먹는다고 이제 불평하겠죠. 대신들이 다 귀족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선조 이후 계속 세우려고 역대군주가 거의 다 이거를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내 저기 안채가 내가 거주하는 안채가 불타버렸는데 대신들이 와도 조정회의를 해도 자존심 상하고 외국 사절들이 오면 더 말할 수 없이 자존심 상하다니 이게 국채 문제야. 그 역대군주가 모두가 세우려고 했지만은 나라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하는 실제로 어려웠고 그러니까 유교 국가의 군주로서 그래 이거 내가 좀 뭐 초라한 궁궐에 머물지 그러고서 세우질 못했어요. 그러다 대원군이 짓고 나니까 원래 이거를 지으라고 하명을 하고 대원군에 임무를 맡긴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누구겠어요? 철정 돌아가시고 누가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조대비입니다. 조대비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헌종의 어머니고 철종은 이제 밖에서 이제 들여왔으니까 안동김 씨고 안동김 씨 가문에 이제 그 저 부인을 어깨 이렇게 순조의 며느리입니다. 순조의 아들이 효명세자라고 있었어요. 효명세자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근데 23살에 세상을 떠났네요. 조대비는 평생 과부입니다. 얼마나 원한이 많이 있어요. 효명세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명군주상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많이 가까웠느냐? 박규수. 조대비, 박규수, 효명세자 나이가 다들 뭐 한두 살 차이 서로 비슷비슷해요. 박규수라는 분은 또 반남박씨로 조정의 그 저기 뭐야
수빈박 씨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왕실하고 가까운. 서울 장안에 그 바로 경복궁 옆에 다 집들이 있습니다. 그저 헌법재판소 있는 인사동 그쪽에 박규세 제자리, 김옥균, 뭐 박영효 다들 그 옆에 같이 서강범, 뭐 서재필 다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권력층 내부에서 이제 쿠데타도 일어나고 이제 뭐 이러는 거죠. 아니 근데 얘기가 이렇게 가도 되나? 그래서 여기 뭐 여쭤봤더니 아유 어느 주제라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뭘 할까 그랬더니 그 모란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서 특강을 요청했는데 거기 원고를 보내줬어. 그래서 아 이 주제 괜찮겠다. 이게 같은 주제로 이렇게 골라서 보내드렸는데 거기는 이제 뭐 상당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듣고 이제 일반 분들이니까 물론 이 중에도 고수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좀 평이하게 다양한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평소에 명성황후를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저번에 무슨 책을 보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쓴 책이 이제 있었어요. 뭐 선생님들이 그냥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현대사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담은 책이 있었는데 거의 90군데 이모골라 이런 거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석세는 거기에 강한 사람 이렇게 그 곡식을 줄 때 쌀만 준 게 아니라 거기 흙이 막 다 섞여 있고 막 이러면서 발칵 뒤집히면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모골라니. 네, 그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직까지 그런 좋아했던 그 마음이 그걸 보면서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태어나서부터 그런 걸 배웠어. 이모골란 뭐 갑신정변. 그래서 뭐 이제 이모골란은 여러 가지 야세 뭐 동네를 지나가고 가마를 타고 변장해서 가는데 동네 주부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명상어를 먼저 많이 이제 욕하는 나중에 궁중에 들어와서 그 말을 쑥대받침부나 만들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야사인지 제가 근거를 못 찾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치 관계니까 지금도 여야 서로 잡으면 서로 비판하잖아요. 뭐 온갖 뭐 찌라시가 그냥 난무하잖아요. 예, 이제 그 정치적인 입지가 그 권력 구조가 바뀌면은 항상 반은 반대로 하잖아요. 거기서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는데 그 반대 이야기도 물론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바라보건대 우리 자료에서도 실록에 그렇게 깊이 안 나와요. 야사 형식으로 지방에 있는 유생들 중에 글하는 분들이 쓴 게 많고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글을 많이 써요. 근데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은 글을 안 써. 뭐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방에서 유생들이 쓴 거, 뭐 야사에서 나온 소설 같은 이야기 이거 가지고 쓰다면 뭐 어디 보면 명성황후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살아있다, 뭐 죽지 않았다. 그것도 학자가 또 써요. 독일 자료에 그런 게 나오거든. 그 자료는 러시아 자료도 나오고 영미 자료도 살짝 나와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아 찌라시급으로 저런 게 난무했구나. 명성황후가 뭐 궁중에 맨날 그 무당 불러서 후닥거리하고 뭐 그냥 뭐 저 금강산 12,000봉에 뭐 쌀을 얹어놨다 이런 얘기는 많이 여러 군데 있어요. 금강산 12,000봉에 쌀을 거기다 올려놓으려면 조선 전 군대를 동원해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12,000봉, 12,000석 이제 그런 그 황당무계한 이런 것들이 야세에서는 근데 전파력이 세요. 전파력이 셉니다.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별로 그 기록이 안 남고 그냥 사람들이 저기 하는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 하면은 사람이 개를 물을 리가 없는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찌라시가 또 전국으로 그냥 쏜살같이 나가요. 21세기 지금도 그래요.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런 거 옥석을 가려서 얘기를 하려면은 그 선생님들이 쓴 책도 훌륭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역사학자 몇십 년 한 사람처럼 집중적으로 파고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직이 있고 전국의 교사들 집단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책이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는 거는 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얘기가 이제 뭐 이렇게 갔는데 조대비가 자기 남편이 죽기 전에 평생에 그것이 바로 이제 제대로 군왕 역할을 하려면 궁궐도 제대로 갖춰야 되고 조색 얻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되고 관료들의 기강도 잡아야 되고 효명세자가 상당히 포부가 있었어요. 이게 박규수하고도 굉장히 그 교분이 있어서 그런 플랜을 같이 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조대비가 뭐 어떻게 보면 고종을 갖다 이렇게 뭐 이렇게 선정을 해서 대권을 물려주는 조대비가 어세를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창덕궁 인정전에서 인정전 안에는 누가 있어요? 철종의 유해가 있고 그 밖에서 주기식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보면 주기식 인정전 안에서 하나 마당에서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주기식 어디서 할 것 같아? 창덕궁 많이 가보셨잖아요. 주기식 어디서 했을 것 같아? 그 앞에 그 금정전 어디? 금정전 근정전은 경복궁이고 그때는 이제 아직 그 경복궁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폐허로 있었어요. 주기식을 제일 큰 궁궐이 창덕궁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인정전 안으로 모시고 또 인정전에 돌아가실 때도 있고 그러면 인정전에는 유해가 있는데 거기서 주기식 할 수 없잖아요. 또 마당에서도 왜 굉장히 슬픈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을 당했으니까 전국에 국상이 났는데 화려하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엄숙한 가운데 슬픈 그런 심정을 담고서 선왕은 돌아가신 선왕을 대신해서 이제 임금 자리에 오르는데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걸 하는데 어리니까 누가 조대비가 다 일러주고 대신들 영의정 이런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면서 의식을 해가는데 결국 그 안에서도 못하고 마당에서 못하고 문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아니에요? 무슨 문이죠? 영추문은 경복궁이 있어요. 아직 그 저기 뭐야 경복궁이 그 사대문하고 그다음에 창덕궁 서울 답도 많이 하시겠네. 배웠는데도 좀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리는 거 당연하죠. 수없이 제가 덕숭 같은데 아마 한 200번 다녔을 거예요. 경복궁도 100번 이상 다니고 창덕궁도 그러고 그게 나중에 자연히 구조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야기도 여기선 무슨 일, 저기선 무슨 일 이렇게 들어와야지 궁궐 연구하고 근대사 연구한다고 하죠. 그래서 스토리가 만들어요. 바로 인정전이 있고 인정전하고 인정문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나서 인정문 들어가는 그 앞에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뭐 화려하게 이제 태종은 살아있을 때 임금 자리 물려줬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그 경사가 난 그 큰 근정전 같은 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서 물려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엄숙한 음울한 침울한 가운데 상중에 하니까 굉장히 간소하게 이렇게 하죠. 아이고 얘기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았습니다만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앞에 이거 저기 첫 시간 저기를 이렇게 뭐 대강 이런 정도 하고 조금 명성황후에 대해서 간단히 뭐 이렇게 정리하듯이 요거는 읽어보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요거 한 5분 정도에 마치고 그 다음 한 10분 쉬었다가 강의를 하도록 하죠. 한국사에 아무튼 드라마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세인의 관심을 받아온 왕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누가 생각했나요? 세종대왕하고 정조대왕. 부인 왕비. 부인이요? 부인은 문정왕후. 문정. 뭐 용의 눈물 할 때 태종의 부인은 원경왕후. 원경왕후도 여우미씨예요. 또 명성왕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인목대비 인목대비. 또 누가 있어요? 장희빈. 뭐 이런 정도죠.
그런데 예? 헷갈려요. 그, 여자들고 이거 근데 이제 궁중 드라마로 다 묘사됐기 때문에 다 실상이 많이 왜곡이 됐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말초적인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50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요걸 가지고 극화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이게 드라마 보면 맨날 궁중에서 투기나 하고 쥐잡아서 어디 땅에 묻고 말이지 주술이나 하는 궁중에서 500년 동안 왕비들이 그러한 짓을 할 여유가 없어요. 궁중에서 얼마나 바쁜데 24시간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요. 요즘 청와대 봐요. 대통령 부인에도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그 비서들. 궁중이라는 데는 그런 데예요. 그리고 조선조 의례가 얼마나 일어나자마자 저기 대비, 왕대비, 대왕대비한테 다 가서 인사해야 돼. 그리고 애들 그 왕세자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상궁들 뭐 관료들 인사받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바빠요. 그 다음 무슨 의례 제사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다 준비한 거 지휘하고 그거 왕비가 해야 되고 왕은 왕대로 또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궁중 이렇게 바쁜 궁중의 이야기를 어디 한가하게 맨날 연못에서 그냥 투기나 하고 그냥 이렇게 서로 지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보기엔 드라마 작가들이나 방송이 사실은 전통시대의 그 궁중의 역사 사실은 많이 오염시킨 거죠. 근데 뭐 재밌게 많이 보니까 뭐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물도 있고 건축도 보니까 그런 재미로 보는데 실상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자, 그렇다. 예. 그렇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그냥 재밌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화 보듯이. 이제 그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는 명성황후가 제일 많이. 왜냐면 서양 외교관들이 보니까 왕비가 대차고 똑똑하고 그 대신들이 또 남정네들 외교관들이 직접 만나서 직접 이렇게 얼굴 보고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외교관들 부인이나 선교사들 이런 분들 선교사 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대신들 부인들이 수시로 접하면서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들도 많은 명성황후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명성황후 또 비극의 운명을 맞고 그래서 이미 해방 이후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등장한 이후에 헐리우드에서 우리가 너무 안 알려져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 명성황후라는 드라마,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저기 대통령도 관료들도 그런 고민하고 서양 사람들도 한국을 좀 알려야겠는데. 그래서 헐리우드하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갔고 그 문서를 제가 봤어요. 명성황후를 드라마로 제작하는 게 어떤가? 그 공문이 오고 간 걸 제가 이제 영문자를 이제 이렇게 현대사, 근대사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실행은 안 되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 뭐 신영균 뭐 그다음에 또 누구야 지금 살아있는 김지미 뭐 또 아니면 최은희 이런 분들이 그 영화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발이었는데 몇십 년 지나서 뮤지컬 명성황후, 또 드라마 명성황후, 또 영화 명성황후 이런 거로 이제 더 알려지게 됐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92년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런 걸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분이 참여했는데 지금 다 돌아가시고 2사람만 남아 있어요. 원로들 3분, 젊은 사람 3분. 원로들 다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 3 중에 하나는 또 교수 생활하다가 타계를 하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하고 주일 대사하고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92년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공동연구를 전국경제인연합회 여성의 회장이 후원해 줬어요. 그때 당시에 89년에 3천만 원을 후원해 주는 바람에 가난한 학자들이 팀을 만들어서 했고 그 결과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민음사에서 92년도에 나온 겁니다. 저는 그때 이제 깜짝 놀란 게 그 원로 선생님이 역사학 회장이었어요. 명성황후 이거 연구를 해달라고 이게 왔는데 이거 과연 명성황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냐
이게 뭐 나라 망친 인물인데 이런 걸 연구해달라는 게 자존심 상하고 과연 그 역사학자가 이런 거 해야 되느냐. 바로 90년 정도도 우리 학계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분은 국제관계에서 최고 대가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도 우리나라 역사학계 그 원로들 정말 한 분은 하버드에서, 한 분은 연세대 교수였고, 이대 교수 나중에 서강대 교수였는데, 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최고의 대가라는 분들이 인식이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제가 마침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마이크로필름에 서양 자료가 들어와 있다 해서 살펴봤더니 미 국무부에서 만든 100년 전에 마이크로필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 자료였어요. 그거를 드다리면서 이렇게 보다 픽사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자꾸 보니까 글씨가 보여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주한 미국 공사관 서기관 알렌이 또 공사관 그 시일이라고 하는 그 공사의 이름으로 이제 보고가 되는데 국무부로 보고가 돼요. 그다음에 주한 미국 영국 영사가 있어요. 힐리어라는 분이 북경으로 보내고 북경에서 런던으로 보내고. 그 자료를 보니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명성황후 시해 사건 현장 도면이 나왔어요. 그동안 나라 다 망치는 매우 대원군하고 쌈박질 일어나고 말이야. 대원군은 며느리나 죽이고. 그게 그분들의 그 당시의 생각. 저도 그랬어요. 지금 아마 교사들의 생각도 수준이 비슷할 거예요. 왜? 다른 공부할 게가 없나요?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이런 정도가 연구돼서 나와가지고 학계로도 알려지고 교과서까지 실려면 20년, 3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 가지고 계속 리바이벌 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현장 도면에 그 권총국 안에 명성황후가 거처하던 거, 고종이 거처하던 걸 포위한 게 일본 군입니다.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궁녀를 살해하는 사람들이 일본 경찰하고 군인이고 현장에 일본군 장교가 있고 네 곳에 문을 갖다가 파수하고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군 경비병들이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 자료가 아니야. 일본을 욕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영미 자료에 그렇게 나와요. 그 당시 영미가 오히려 일본하고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도 좀 이게 맨둥이 와가지고, 거기 대원군이 납치되어 있었네. 그때부터 이제 근대사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이야, 얼마나 이게 왜곡이 됐나. 우리 실록은 또 뭐야? 일제시대 때 편찬됐잖아요. 그 감수한 사람이 조선왕조실록 중에 고종순조실록 감수한 사람이 누구냐? 요 시의 현장에 참여했던 신문기자입니다. 작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 쓴 게 조선근대사, 대원군전, 또 명성황후를 거기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이게 일제에 가니까 경성제도도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만들고 이 사람들이 조선잡기도 쓰고 근대조선사 상하 이런 것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일제는 얼마나 더 정보가 통제돼요. 그거 가지고 또 글 쓰고 해방 이후에도 영미자료 마이크로필름 그것도 보면은 다 꼬부란 것으로 돼 있고 필사로 돼 있는데 그거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한국사 전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들어온 게 60년에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 이화여대에 있는데 그 서대문 쪽에 한국문화원에 한국연구원에 그때의 대가들이 어떻게 이걸 구해서 여기 놨는지 그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공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우리가 지방 한국사 한다 하면 지방 위병 근대사 한다면 동학군 이거 하고 지방의 관할 이야기하고 궁궐에 뭐 실록 가지고 아니면 또 뭐 이제 한문 자료 가지고 보는데 우리 쪽에서 그런 기록을 남길 수도 없고 남기면 죽잖아요. 또 자세한 내용을 몰라 궁중에서 일어난 거. 백그라운드를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들은 얘기. 그 대원군이 며느리 저기 했고 며느리 그냥 암탉이라고 하는 얘기. 영미자는 다 나와요. 그 며느리 암탉 고종이 무능하고 바보이고 대원군이 며느리 뭐
이거 일본 언론에서 다 떠들던 거야, 그게. 일본 언론의 영절신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발췌해가지고, 그대로 찍어가지고, 본국 정부로 보고한 내용이 다 나와요. 뭐야, 이게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서, 이 인물 명성황후 시해 사건 하나가 정상적으로 조명이 되면서, 대원군 2명 받고, 명성황후를 왜 일본이 표적으로 삼았느냐? 방해가 안 되면 제거하지 않잖아요. 일본에 방해가 됐다는 얘기는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예가 살아나잖아요. 그 다음에 고종은 뭐 상황을 보니까 고종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청일전쟁 이후에 이미 또 청일전쟁 이전에도, 청일전쟁 이전에는 뭐야, 원색에 와서 군림하는 바람에 또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알면서 우리 근대사를 쓰면은 맨날 그 근대사 교과서 본 세임을 욕하다가 그냥 끝나. 한 나라가 어떻게 이래가지고서 이게 말이 되나. 그건 마치 현대사 얘기할 때 그 야사 가지고 뭐 궁정동에서 사건 이거 가지고 현대사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 기업가들 그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 기업을 일으키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 근데 뭐 어디죠? 뭐 강남에 가서 뭐 술집에 가서 떠든 이런 얘기나 가지고 쓰는 거하고 또 이 찌라시 아니에요. 궁중에서 뭐 푸닥거리하고 막 했다. 이것도 뭔가가 이유는 있어요. 그 단서는 있어. 그런데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 성격이 아니라는 걸 조금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저기 조금만 스케치하면서 얼른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아무튼 요 유인물을 보면은 그 명성황후의 가문에 대해서 굉장히 한미하다라고 그랬죠. 그 직접 이제 그 뭐랄까 그 아버지가 민치록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스승도 굉장히 오시성을 가진 스승인데 유명한 학자고, 민치록 선생 그 저 아버지도 제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 상당한 학자입니다. 다만 이제 그 여러 형제들이 없고 그 명성황후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 천의 그 고아라고 그랬는데 고아는 아니고, 아버지는 7, 8살 정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나중에 이제 궁중으로 명성황후가 왕비로 간택이 돼서 들어간 이후에 나중에 그 오라벼지 이제 그 민승호가 양자로 들여와서 이제 그 대를 이었는데, 그 민승호라는 이분은 누구냐면 대원군 부인의 또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고종은 그러니까 아줌마하고 결혼한 셈이 됐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분명히 뭔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저 운영군 가까운 감고당 혹시 가보셨나요? 네, 그 감고당의 유래가 그 인현왕후하고 유래가 있어요. 인현왕후의 5대인가 6대 후손이 바로 이제 그 명성황후예요. 근데 그 감고당을 영조가 굉장히 아꼈거든. 그 감고당 이름을 영조가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또 영조는 그 저 인현왕후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많이 생각이, 인현왕후가 많이 보살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현왕후, 그 다음에 정조도 그러다 보니 거길 자주 가게 되고, 그래서 감고당 그 글씨 편액은 일제시대까지도 있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사라졌어. 그래서 감고당길 지금 서울의 안국동에 있죠. 명성황후가 거기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 와 계셨던 것 같은데, 잠깐 와 있을 때 그 몇 년 사이에 그 가까우니까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운영구하고 가까워요. 뭐 아줌마 했을 텐데, 아줌마 학렬이라고 그랬을 텐데 나중에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서워서 그냥 이게 한 살 또 명성황후 위잖아요. 그냥 그랬을 거 저 상상이에요. 아줌마.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여성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접근도 못하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뭐 다른 궁녀하고 아마 처음에 그래서 명성황후가 굉장히 섭섭해 했다고 하는 게 야사에도 나오는데,
아마 좀 그러지 않았을까 정서상.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명성황후가 상당히 똑똑하고 아버지가 뭐 대단한 한학자고 다른 아들이 있질 않으니까 저 친자가 없으니까 명성황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좀 뭔가를 그 글을 알게 하고 그래서 명성황후가 궁중에 들어와서도 상당히 뭐 이렇게 나중에 그 무덤에 넣은 게 보면 사서상경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많이 거기다 책을 넣어줬어요. 근데 그거는 명성황후가 평소에 잘 읽던 효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책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요. 민영환 씨는 어떻게 돼? 책에는 분명히 역사 때 민영환 씨는 그냥 영정까지 다 나눠서 한참 읽었는데 그 뒤로는 이 양반 얘기는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순결했잖아요. 예. 순결했잖아요. 예. 근데 그 양반은 어느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민비 다 그 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민영환 선생도 양자로 또 갔어요. 민겸호 이목을 난 당시 돌아간 그저 민겸호 그분이 이제 그 선해창 당상이었어요. 창고 관리하는 우리나라 그저 재정 국감 관리하는 그 직위여서 이제 군란 당시 이제 군인들한테 많이 지탄을 받았는데 그 책임자였으니까 근데 나라 재정이 원체 뭐 문어 개방하고 사절 보내고 들어오고 또 일본한테 배상금 계속 물어주잖아요. 그 뭐 운영호 사건 당시 또 포격했다고 배상 물어주고 계속 뜯기는 거니까 나라가 가난한데 원래 가난했는데 문호 개방을 하니까 더 쪼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곳간이 비니까 그걸 굳게 닫고 하다 보면은 관리를 꼼꼼하게 하다 보면은 봉급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군란이 그래서 나고 밀란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어떻든 민영환 선생은 그 이후에 굉장히 그 국가 문제 생각을 많이 하고 민영환 선생 참 뭐였어요? 아유 민영환 선생 업적이 많습니다. 아니 직함. 직함이 육조의 판서 요즘으로는 장관을 20대부터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요즘으로 군부 대신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뭐랄까 러시아에도 다녀오고 미국에도 다녀오고 민영환 선생은 따로 또 몇 시간을 강의를 해도 모자라요. 민영환 선생의 큰 업적은 전통시대에는 장군 유명한 장군이나 고위 관료만 이렇게 주로 추모 대상이었는데 근대 와서는 뭐야 일반 병사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민영환 선생이 왜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구했느냐. 러시아 황제대관식에 가느라고 다녀오고 영국에도 가고 프랑스 미국 다 돌아오니까 미국에 가서 알링턴 국립묘지도 가보고 러시아 개선문도 프랑스에도 가보고 그러니까 나라 위해서 전사한 분들을 위해서 꺼지지 않는 불꽃 지금도 있잖아요. 거기에 병사들 다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나라가 제대로 살려면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그저 예우를 해주고 재단도 만들고 후손들의 그 배려도 하고 그래서 고종 때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건의하고 정책 입안하고 실행하는 기관장을 민영환 선생이 맡았어요. 자 이제 그거 근대적 의미의 국가보훈 사업. 또 하나는 민영환 선생이 그 워싱턴에 1년 머물다가 나중에 하와이를 거쳐서 와요. 근데 이미 하와이에는 중국인, 일본인 노동자들이 가서 이따가 LA나 미국 본토로 다 진출을 해서 거기서 자기들 타운 만들고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거 갇혀서 살 때 너무 땅덩어리 졌고 농사 짓고 맨날 가난하게 사는데 해외로 진출해서 이게 힘이 될 수 있구나. 돌아와서 하와이 이민사업 기관 그거 하는 게 수민원장이에요. 하와이 이민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장을 또 민영환 선생이 했습니다. 그 하와이 이민이 오늘날에 해외에 있는 한국 교민, 미국 교민의 원조가 되고 일제하에는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해주는 바탕이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LA 있는 저쪽 이제 미국 워싱턴 이쪽으로 갔겠죠. 거기서 이제 이승만, 안창호, 박영만 이런 분들이 그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돈이 있어야지 독립운동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맨날 그것도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 뭐 사탕수수 농장 미국에 팔려가가지고 그냥 매질 맞고 그냥 흑인 노동자처럼 흑인들 노예처럼 뭐 그래가지고 그래 미국 욕하는 데 썼는데 본격적인 연구를
미국의 학자하고 제가 그 번역하고 그 학자를 만났어요. 아메리카노 가는 길, 하와이 이민, 그 사를 제대로 조명한다 보니까 하와이 이민을 간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 제일 성공한 것이 하와이 한국 이민이에요. 교육열이 엄청 높아요. 한국인들은 가기만 하면 그냥 교육열, 조선조의 우리 교육열 높듯이 그저 과거 시험을 얼마나 향교선으로 경쟁해요. 그 이승만 또 거기 가서 얼마나 교육 사업을 투자해. 이게 이승만의 경우는 교육 사업 실력 양성. 박영만 선생은 그 무장 군지를 양성하자. 안창호 선생은 이제 사업적으로 이렇게 해서 각기 노선은 달랐지만 어떻든 내국적인 활동을 했고, 나중에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이게 찌라시급의 내용 가지고 참 이게 참 왜곡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그거 책을 읽고 자료 보면서 세상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까지도 뭘 모르고 그냥 똑같이 명성황후에 대한 거는 똑같아요. 그럼 어차피 사학자리 그 일제 사학 같이 그 역사.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목표가 있죠. 우리를 그렇죠. 이렇게 이거 엉망이니까 우리가 와서 이제 새로이 개척해줬다. 이제 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일본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쪽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고 자료로 뭐 저쪽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맨날 자학적으로 역사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유교 교육 받은 사람들 개화된 사람이 보면 저 양반들 골동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유교 교육이라는 거 우리나라 유교 교육은 동아시아 속에서도 거의 최고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산업사회에는 맞지 않잖아요. 거기는 몰려 살아야 되고 여기는 떨어져서 살아야 돼. 개인주의고. 그런데 일단 의식을 바꾸면 다 성공했어요. 그 이승만도 그렇고 유길진도 그렇고 윤치호도 그렇고 다경회 이런 분들 다 생각을 한번 바꾸면 그 유교적인 소양 갈고 닦은 것이 엄청나게 이게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방향을 바꿨을 때도 일단 바꾸기만 하면, 바꾸지 않으면 화소이영로 면함체익현 위암 유인석 같은 분이 되는 거야. 그것만 고집해서 이 새로운 세계 모르니까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만 바꾸면 아주 유생들이라고 유학자들이라고 얼마나 그 애국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안 분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서로 싸우는 거야. 원수가 되는데 사실은 양쪽 다 마음은 애국적인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이쪽 정보를 모르고 막혀 있으면 원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현대 지금 저 여야 싸우는 것도 가만히 보면 뭘 좀 잘 몰라서 싸우는 게 많아요. 서로 오해하고 적대하고. 그게 적대하고 한쪽에서는 이거 모른다고 막 그 면박 주고 저쪽에서는 저 폭력가 한다고 이러고. 이거 서로 소통이 덜 돼서 이해가 덜 돼서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가지고 그걸 또 정치가들이 또 이용을 하면 싸움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또 우리 또 저 뭐 이렇게 막 그 지식인들이나 지역이나 뭐 또 이제 이렇게 뭐 저 대신들도 이렇게 갈라치기 하듯이 이제 정치인들이 그러면 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자꾸 추락해. 자꾸 저 통합을 모색하고 좀 정보를 자꾸 좀 더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해서 개한을 시켜야죠. 근데 다행인 것은요. 예. 저는 한 가지 그 희망을 갖는 그거거든요. 다행이라는 것은 모든 건 다 장단점이 있다. 예. 이게 이제 깨침이 이제 국민이 이제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네. 국민이 이것저것 겪어 보면은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노하우가 깨닫게 쌓이지. 예. 그러니까 그때가 다시금 이제 상승기를 예. 타면 되는데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시대가 그 과도기 마지막에 몸에 드는데 예. 피가 아유, 있겠죠. 예, 그건 뭐 나중에 또 끝나고 나서 기회 있으면 얘기를 할 거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문이 영락하고 뭐 보잘것없다 그게 아니고 천혜고화도 아니고 뼈대 있는 집안에서 제대로 고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왕실에 들어가면은
한가한 것처럼 보지만은 여기 보면은 궁중에 들어가면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왕비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뭐 맨날 옆에 감시인들이 없는 상궁의 궁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들어오는 사람들은 외척만 들어와? 맨날 뭐 영미씨만. 거기 얼마나 많은 대신들 부인들이 많이 드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미씨 외척 가문인물들이 많이 등용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전통시대 조선왕조 500년 동안 다 태종 때도 그저 영미씨 그저 미씨 가문들이 얼마나 많이 또 다른 임금들 또 마찬가지. 조선왕조 500년도 왕조 국가가 대체로 이제 조선의 경우는 외척 세력들이 많이 이렇게 기용돼서 역할을 하고 그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외척 세력 중에 상당히 다들 우리가 그 외척을 갖다 우습게 알지만 다 명가입니다. 명문가예요. 그 우리가 수준도 안 되면서 그냥 막 욕하고 그냥 뭐 형편없는 개똥이니 새똥이니 그러는데 당신도 그 시대로 올라가서 살아봐. 저 정도 수준 갖출 수 있는가? 그 정도 수준 안 되면 왕비 배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도 마찬가지 왕이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대신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서상경도 우리가 접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냥 막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 시대의 룰이 있고 오늘날은 오늘날의 룰이 있는데 전통시대 우리 조선 우리 할아버지들 다 엮은 나라이고 그 사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똑같아. 다 존경하고 훌륭한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사시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오늘날보다는 많이 여러 가지 가난하고 뒤떨어졌지만 근데 그 시대를 그냥 현대 그냥 막 그러면 결국은 제 얼굴에 침 뱉고 제 조상 욕하는 거. 조상이라고 모든 걸 다 변화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분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그걸 이해하면서 지금 뭐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고종과 명성황후의 관계. 제가 보니까 명성황후 사후에 그 대타 역할을 한 사람이 엄비죠. 엄비는 숙명학원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 저기 진명 이쪽 다 연관이 있어요. 상당히 깨어있는 인물입니다. 그래도 엄비가 한 역할은 명성황후 역할을 대신해서 또 다시 이어요. 그러니까 뭐야? 임금에게는 그런 보필할 인물이 궁중에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 그냥 암탉이라고 이런 식으로 한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 명성황후의 성격과 권력의 성격과 대해간 굉장히 선교사들 부인들하고 외교관들 부인들한테 서양의 제도나 여성의 신분 지위 이런 거 엄청 그래. 아마 제일 깨어있는 여성이었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수용 과정에 이제 김옥균이 명성황후 고종에게 건의해서 기독교 수용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루트가. 그런데 고종이 신식문물 제도 수용 안 했다 많이 그러죠. 근데 고종이 제일 많이 수용한 이렇게 받아들인 선교사들하고 교사들하고 기술자들, 군인, 교관들 어디예요? 청나라가 아니고 미국입니다. 일본도 아니에요. 그럼 방향? 제대로 잡은 거예요. 현대에 와서 우리가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미국하고 손잡았습니다. 미국하고 손잡고 러시아나 중국하고 손잡았어 봐. 북한 꼴 났지.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방향 잡았던 거나 고종이 방향 잡았던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고종이 그런 생각을 압박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게 누구야? 청나라였고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언론이나 작가들이 마구잡이로 떠드는 거야. 왜 고종이 바보처럼 청나라한테 이렇게 매달렸느냐? 매달리고 싶어? 매달려? 조선조 50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데 인조의 사례를 못 보나? 아이고 답답해라. 요즘 뭐 여러 신문에 막 실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 아이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막 태풍이하고 이쪽 저쪽 그냥 휘비잖아요. 우리 싹 빼고 그냥 매를 치고 곤장을 치고 싶어요. 물론 그 작가들 중에도 훌륭한 작가들 많고 기자들 중에도 훌륭한 기자들 많고 대중화는 상당히 기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언론인들은 하루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쓴 거 갖다가 막 쓰고.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좋은 걸 생산해내야지 좋은 걸 갖다 쓰는 거야, 많이. 근데 급한데 원고는 맨날 써야 돼. 머리가 얼마나 치근하겠어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갖다가 막 쓰는 게 그런 걸 보면 그냥 그렇게 나올 수밖에 더 있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밖에 사정 보고 뭐 이제 세계 그 미국의 제도라든지 정치도 그거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바꾼다 그러면 유생들이 가만히 있나? 임금도 마찬가지. 임금이 1880년대 얘기한 거 보면은 참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양반도 상업에 종사하고 물건 만드는 데 종사하라. 그 다음에 노비든 천민이든 모두 다 자제들 학교 보내라. 교육을 시켜야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건 신분 가지고 또 옛날처럼 그 실록에 나옵니다. 기자들이 신문에 쓰려면 이런 거 가지고 써야 돼요. 그 이화학당, 배제학당 학교 교명 누가 지어줬어요? 고종이 하사한 일입니다. 선교사 누가 받아들였어? 고종이 허용 안 하면 안 돼요. 대원군 때는 뭐야? 다 잡아 죽였잖아요. 고종 때 서양 신부들, 서양 목사들, 뭐 종교 그거 믿는다고 해서 처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잘 모르고서 고종이 말이지 기독교를 갖다가 이게 공인해서 말이지 우리 기독교도 막 국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허용 안 했다고. 공식적으로는 공인은 안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 1880년대부터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다 들어왔잖아요. 그건 뭐야? 전국의 유림들이 막 속이 불근불근 끓어가지고 임금이 말이지 대원군 때는 막 그냥 서양 그 종교 차단했는데 임금이 말이지 서양 오랑캐 중독이 돼가지고 서양 종교 들어오고 선교사를 막 활보한다고 그런 비난글이 많이 들어와요. 고종은 그거 변호해야 되잖아요. 전국의 유림들이 고종이 근대화하는 거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언제부터 지지해주고 신교육 제도를 갖다가 수용하는데 지방의 유림들이 안동 유림들이 호응했느냐? 언제부터요? 나라 다 망해갈 때. 을사늑약 체결할 때쯤 돼서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그때부터 방향을 그래서 안동 지역이나 지방에 그때부터 학교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 이전은 뭐야? 서울에 다녀간 청년들이 안동에 와서 학교를 세웠어. 아이들 단발을 시켰어. 교사들 몇 명 죽었어요. 유림들이 들어갈 때 잡아 죽였어. 그게 우리의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1900년 넘어가서도. 그러니 임금이 아직 사고가 뒤떨어지고 세상 모르는 전국의 유림들이 그래도 양반들 아니에요. 지방은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잖아. 나라 이끌어가는 거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지. 나라 재정은 없지. 학교를 세우려니 돈이 있나? 그러면 깨어서 양반들이 지금 학교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1905년 이후 엄청나게 학교가 몇천 개가 등장해요. 늦었어. 그렇지만 고맙지 그래도. 일제에 이제 전국에 학교들 많이 세우고 그때 가서는 이제 모두들 힘을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면 멀쩡한 애국자들이 서로 싸우고 적대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정비해주고 길을 잘 인도하는 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데 국회의원들이 먼저 쌈박질만 하면 오히려 거꾸로 가니 국민들은 이미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러면 곤란하죠. 아이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과 야사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 얘기가 핵심이고 명성황후나 고종이나 대원군 다시 보자. 이거는 뭐야? 우리 근대에서 다시 보자 하는 얘기가 돼요. 자 이거는 고종과 명성황후 경회로의 마지막 연애. 자 보세요. 경회로 대원군이 지었죠? 칠조령 수수께끼는 의문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경회로의 마지막 연애는 뭐야?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거꾸로졌죠. 그 다음에 삼국간섭회에서 일본도 요동반대에서 군사주둔하고 했는데 쫓겨났어. 그 여파가 조선조정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인하고일제 구사했다 그러죠. 많이 들어봤죠? 인하고일 러시아세를 끌어서 일본을 배제하는 거. 그런데 실제로는 배후에 러시아 공사가 있고 독일 프랑스 공사가 일본 공사에게 압력을 넣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전면에 나와서 역할할 수 있는 거예요. 명성황후가 아니라 고종이 역할한 거지 사실은. 고종이 궁중에서 명성황후를 통해서 외교관 부인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얼마나 하기가 좋아요. 외교관 불러들이면 당장 눈에 띄는데 외교관 부인들 들으면 왕비가 뒤에서 쓱싹쓱싹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일본 쪽에서 볼 때 그래서 뭐냐면 조선 보국과 청일전쟁 이후에 경복궁 수대밭이 됐어요. 동학농민 봉기 일어나자 동학농민 초토화되고 궁궐을 먼저 두 번이나 습격을 해서 두 번째 습격에서 명성황후 시해한 거고 첫 번째는 궁궐 장악했어. 고종이 포로가 된 겁니다. 그 포로 연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게 삼국간섭이에요. 삼국간섭에서 요동반도에서 일본군 털어내고 그 여파가 조선에 미치고 열국외교관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일본 공사한테 압력을 넣은 거예요. 조선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요동반도에서도 군대 철수하라 그랬잖아요. 이거에 힘을 입어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일본 공사 불러가지고 이제 당신 마음대로 조선 손대지 말라. 그래서 이노우에가 일본으로 가죠. 가가지고 후임자가 임명한 게 육군 중장 출신 예비역 와서 명성황후 시해한 거예요. 이때 조금 샴페인을 먼저 터트린 거야. 자, 요동반도에서 일본 털어냈지, 삼국이. 한반도에서는 열국공사들이 뒷받침을 해주지, 일본 공사한테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어. 그 이전 같으면 그렇게 하면 죽어요. 명성황후 고종. 그런데 그 말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일본으로 갔어. 그래서 이때 파티를 여는 거예요. 뭐냐? 이제 청나라로부터 우리 독립했다. 또 하나는 일본도 우리를 이제 마음대로 못한다. 그럼 뭐야? 우리 독립했다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념절이 뭐냐? 조선개국 503주년이에요. 이태조 조선 건국한 다음에 503년이 됐어. 이거 기념하는 행사. 또 임진왜란으로부터 303주년 기념하는 거야. 조선 건국 의미가 있죠. 임진왜란으로부터 303년이야. 임진왜란은 뭐야? 일본하고 싸웠는데 왜 물리친 거 아니에요? 그거 기념한 거. 이거 뭐야? 일본에서 보면 저거 아이고 우리를 겨냥해서 저 파티하고 있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 독립 자축연이야. 그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청나라로부터의 독립도 있고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의미를 가지고 경혜로에서 마지막 연회를 연 거예요. 조선왕조에서 경혜로에서 연회를 수없이 열었는데 마지막 연회입니다. 이게 명성황후 시해 이후 뭐 아관 파천하고 궁궐을 어디로? 오늘날의 덕숭으로 옮겼으니까 경혜로는 다시 현대 와서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때 이제 조금 썼죠. 요즘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고 조선의 마지막 연회 경혜로의 연회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누가 와요? 외교사들을 다 초청합니다. 정부 고관들 다 초청해요. 뿐만 아니라 외교사들 부인도 다 초청합니다. 또 정부 대신들 고관들 부인들 다 초청해요. 요즘은 장관 차관도 거기 먹죠. 장관들 다 부인들. 그래서 경혜로 사절들 초청하면 멋진 데서 넓은 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좁은 방에서 할 수 없잖아요. 경혜로가 바로 그런 연회 장소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막아가지고 한쪽은 여인네들 한쪽은 남정네들. 거기서 고종이 이 연회를 여는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조 대왕이 개국한 이래 여러 가지 극복하고 이제까지 왔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맞았다. 이거 기쁜 날 와서 즐겁게 담소 나누고 술도 마시고 또 여흥도 즐기면서 돌아가라고. 왕비가 한 얘기는 안 나타나요. 실록에. 그러니까 이제 왕비는 또 여인네들 앞에서 외교사절들하고 정부 고관들 부인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려진 음식을 보니까 우리 전통 음식 요즘에 하면 갈비찜도 나올 테고 궁중에 여러 가지 요리도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서양식 요리도 등장합니다. 아이스크림도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전통주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와인도 등장해요. 산의 진리가 차려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영이 없을 수 없죠. 무희가 등장합니다. 장구치고 소리가락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해서 창도 하고. 아직은 성악가는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양성이 안 됐어. 그리고 이제 통역이 다 통역을 해주고, 통역한 사람의 일기를 보니까 이 내용이 또 자세히 나와요. 실록에는 간단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연회가 끝나면 선물을 줍니다. 금시계를 받은 사람도 있고 부채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 궁중에서 아까 효명서재 얘기했는데 효명서재가 지은 게 있어요. 창덕궁 연경당 양반가 모양으로 지었죠. 거기서도 명성황후가 연회를 엽니다. 그러면 열국 외견들 부인들 다 오고 그러면 애들들이 와. 다 선물 줘요. 그거 다 어디서 나와? 나라에서야 나오는데 놀고 싶어서 연회 그냥 흥청망청 돈 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위기인 상황에서 간절하게 천국 사절, 일본 사절 다 오는데 서양 외교 사절들 많이 초청해요. 부인들. 연경당이 그런 용도로 썼고, 요때는 그 임금이 할 때는 주로 이렇게 크게 경회로서 이렇게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런 걸 가지고 지방에서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아요. 열국 외교관들이 오면 뭐 된장찌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고급 음식 차려내야지. 또 악사도 와야지. 무용수도 와야지. 우리 그 궁중무용. 또 창하는 사람도 와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밖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가는데 산의 진미에 음식을 차려놓고 왕비가 잔치나 맨날 벌이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푸닥거리나 한다고 그러겠죠. 아, 물론 옛날에 양반가에도 다 무당도 나주고 다 들어놨어요. 뭐 그동안 뭐 당연 뭐 수시로 온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걸 가지고 지방에서 기록한 거 보면은 나라가 망해가는데 궁중에서 풍악이나 울리고 이랬다고 하는 식의 기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품목 다 기록 나오고 초청장 다 보내고 궁녀들, 내시들, 관료들, 의전 담당관들이 있어요. 이거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재산 탕진했다 이런 식으로 다 보고 하는 거는 이 사례 보면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이 미국에도 유학하고 일본, 중국 다 유학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기록해 보니까 1호부터 여기 뭐야 일본 겨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일본 공사가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외교관은 참여했는데 핑계를 대고 안 나오고 누구 왔느냐? 영사가 왔어요. 근데 하나의 참 특이한 일, 영사가 참여해가지고 술이 취했어. 이런 모임에서 술 취하게 마시면 그 말이 안 되죠. 술이 취한 척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남자들 다 모여있는 장소가 있는데 여성들이 있는 데를 거길 지나갔어. 바로 이 통역하던 사람이 그걸 목격하고서 기록을 했어요. 술 취한 일본 영사가 술 취한 김에 잘못 길들어뒀다고 이렇게 핑계를 낼 수가 있지. 술이 취한 듯 일본 영사가 왕비가 있는 여성들이 있는 곳을 지나갔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비 얼굴 확인하려고 그랬나? 이거 의전상 그 엄청난 결례잖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조심스러운 일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살펴보러 갔구나 왕비 얼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그 하나의 행동이나 꼭 한 줄만 봐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영사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직후에 일본 정부의 첫 전신을 보내는 그 영사입니다. 이름도 다 알 수 있어요. 미우라는 아니고. 그래서
경혜루의 마지막 연애 요거 하나를 가지고 참 이거 가지고도 2시간도 부족해요. 사실 뭐 전에 그 2대 그 숙대 대학원생들 상대로 이거 특강을 2시간 했는데 2시간 가지고 모자르더라고요. 이제 뭐 상당히 소양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니까 2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이제 거짓말 훑어서 말씀드렸는데 궁중의 문화라는 걸 우리가 너무 무슨 어떻게 상갓집 개들 보듯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본 건 우리 스스로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최고의 문물이 모여있고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고 최고의 조직이 모여있고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의상, 최고의 디자인, 최고의 건축, 최고의 의례가 행해지고 모여있는 장소라 그러면 어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양도성이고 한양도성 안에서 사대문이고 사대문 안에서도 바로 궁궐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여러 가지 옷 같은 거 디자인하고 문양 같은 거 꼽잖아요. 건축에도 많이 그런 걸 적용하는데 그거 어디서 나와요? 아이디어를 우리 전통문화에서 체험합니다. 엄청 문화의 자산이고 보건데 오늘날과 의식구조가 다르고 신분사회였고 오늘날보다는 뒤떨어져 있죠. 근데 그 맨날 욕만 하고 거기서 우리가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그 모든 보물을 갖다가 형편없이 이렇게 평가하고 같이 욕을 해서 매도를 해서 버리면은 그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조상용매이고 우리가 바보짓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 학자들 와서 디자인하는 사람들 궁궐 건축 거 다 보고 문양 같은 거 사진 찍어가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또 디자인 만들어서 프랑스의 그 유형 제품들 만드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정보 수집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 노릇 잘못하고 기자 노릇 잘못하고 대중 이렇게 무슨 저기도 유튜버들 잘못하면은 그 뭐야 좋은 일 한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 시대를 거꾸로 간 사람들 옛날에 원수가 돼서 싸우는 것처럼 그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조심해서 들여다보고 땀을 흘려서 애써서 보면은 그 중에서 조상들 업적 중에 우리 문화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그거에 조선시대 산 분들한테 우리 욕할 자격이 있나? 고려시대 산 분들한테 욕할 자격이 있나? 고려시대 아니 삼국시대 살았으면 산성 쌓다가 돌아가신 분들 돌에 치여서 죽은 분들 엄청 많을 거야. 여성들은 밥 사려고 산성으로 내릴 텐데 요즘도 그거 산성 하나 쌓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살기 위해서. 요즘은 더 이제 문화가 개방되고 사람들 지혜가 열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막 싸우지 않고 기술로 실력으로 이제 한 집안이 세계가 되기까지는 그런 경쟁이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발전해온 인류사의 역사가 발전해온 현재 상황에서 적어도 국가 단위로 움직여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는 정말 복을 많이 받고 여기 계신 분들도 복이 많고 저도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내는데 뭐 역사 이야기 비로소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궁중 드라마, 궁중 역사 소설 다시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점검해서 과연 진실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바로 현장 도면이에요. 이게 그림으로 막 펜으로 그렸는데 요걸 제가 보기 쉽게 이렇게 해서 책에냈어요. 요게 오코루. 왕비가 있던 곳이에요. 여기에 일본군 정복장교 입은 사람 있죠? 일본군 보초 있죠? 여기도 일본군 보초 있죠? 일본군 보초 있죠? 정복 차림 일본 장교가 2사람이나 있죠? 여기 일본 장교 또 있죠? 사복 차림 일본인이 또 치유했어요. 오카모토 류노스케라는 인물입니다. 일본 공산무관부 무관입니다. 여기는 조선군 복장의 군인들 40명이 정렬해 있어. 총을 내려놓고 열정시위하고 있어요. 이걸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 장교입니다. 근데 영국 쪽 외교보고에 보면 복장은 조선군 복장을 했는데 저기 진짜 조선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 시위 현장, 시위 현장인데 일본 군 장교하고 일본 경찰이 칼을 휘둘렀는데 우리가 낭인배라고 많이 그러죠. 최근 전교에는 낭인배가 저도 그때 의심했는데 낭인배가 아니라
근데 시정잡배대로다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일본군 정부 장교하고 경찰이 핵심 역할을 하고 실제로 칼을 휘두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그렇게 얘기하고 일본 자료도 우리 자료도 많이 나오는데 일본 쪽에서 정식적으로 외배 알린 거는 그냥 무례배, 처배는 조선인들이라 그랬어. 그래도 일본이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엔 그렇게 이제 많이 이런 걸 유포했는데 그건 밉죠. 그런데 지금은 뭐 같이 또 협력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기술도 그렇고 또 일본이 또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에도 싸워도 똑똑한 사람하고 싸워야지 더 발전을 해. 바보하고 싸우면 수준이 그밖에 안 돼. 제가 테니스를 40년을 쳤어요. 지금 좀 고수라고 합니다. 하수라고 치면 지루해서 죽겠어. 머리에 쥐가 나요. 서 있는 건 무지하게 힘들어. 서너 시간 뛰는 거는 괜찮아. 근데 고수들하고 치면 너무 신이 나요. 내가 발전하고. 바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물론 나를 때리는 게 고수라 일본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또 노력해서 싸우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초라하잖아요. 일본을 미워만 하지 말고 옛날에 이랬어. 그거는 사과도 하고 사과도 가끔 하니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역사 이야기고 이제는 옛날 그거 밉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미워하고 그냥 적대하고 마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저쪽에 만주 쪽에 그 저기 심양에 갔는데 조선족 가이드가 나왔어요.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 우리는 또 한국인들 이렇게 갔는데 가이드가 독서를 파고있는데 저 일본인 관광객놈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아직 이 수준에서 이게 나라 교육이 되면 이게 북한 같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미 전쟁 끝낸 데가 언제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같이 가야 돼요.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시죠? 그럼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